오늘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를 했고요. 정부 주요 인사들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모두 광주로 모이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고 계신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죠. 예, 아마 대통령의 일정은 이제 대회입이다 보니까 아마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일련의 이 상황에서 특히 대통령의 그 정당 국민의힘 당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죠. 우리 5.18 정신을 뭐 헌법에 반영하는 반대한다 이런 망언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윤 대통령께서 5.18 4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서 그런 논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종결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당연히 오실 걸로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자, 예측이 정말 맞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내일 기념식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기념식은 참고로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돼서 저희가 할 이야기가 많은데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가 전우원입니다. 지난 3월에 광주를 방문해서 이례적으로 사죄를 했고 또 오늘 5.18 유족회가 주관하는 추모식에 다시 참석을 하게 됐죠. 네, 뉴욕에서 귀국을 한 후 검찰 조사도 계속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외의 행보들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난 광주 방문해서 묘비 둘러보고 네. 또 올 어머니에 이렇게 만나서 사죄도 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그동안에 보면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과거 아마도 이제 어머니로부터 들은 내용이겠죠.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에 비밀의 방이 2개 정도 있었고 거기에 현금도 많이 쌓여 있었다. 네. 그런 내용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현재 출국 금지된 상태니까 마약 투약 관련돼서 국가수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아마 또 조사를 받을 걸로 예상하고요. 오늘 내려와서도 아마 전시 일가로서는 최초로 5.18 추념식에 참여했던 걸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서 아마 본인의 진정성을 계속 더 보여주는 행보를 계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사과도 하고 또 비밀 금고 자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이순자 씨와의 어떤 갈등 이런 게 또 PD 수첩에도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사과에 대한 평가가 그런데 의외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실제로 전우원 씨를 만났던 사람분들은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고 그러면 실제 순수함이 느껴졌다. 네. 이렇게도 이야기한 분도 있습니다. 이제 다만 전두환을 학살자라고 할아버지를 표현하고 귀국 의사, 사과 의사 밝혔을 때 하필 그때 이제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진정성이 떨어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한 2007년이죠. 이 전우원 씨의 어머니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용이죠. 이 사람하고 이제 이혼한 이후로 전우원 씨는 계속 어머니랑 살고 있는데 그 전두환 일가와 전우원 씨 어머니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일가에 대한 반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좀 더 추후 행보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전우원 씨가 한 사과나 폭로 중에서 이 지역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조금 의미가 있다고 느껴진 부분이 있을까요? 예, 오늘 43주년 기념식에 이제 일가로선 처음 참석한 그런 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중요시하는 것은 그동안 전두환 이 사람 단 한 번의 사죄도 하지 않고 결국 세상을 뜨긴 했지만 43년 동안 우리 5.18 관련 그 희생자, 유족 이런 분들의 가슴에 얼마나 한이 쌓였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손자가 사죄를 하고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그런 회한, 서름 이게 조금이라도 좀 사귀게 되는, 녹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건 아닌지 이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또 더더군다나 이제 안매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발굴이 이루어졌고요. 또 발포 명령이 점점 전두환 씨로 좁혀져 가는 그런 증언들이 나온 와중에 전우원 씨의 이런 방문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잠깐 동안에 이벤트성이 그치지 않고 정말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진심이다 이렇게 공감하려면
되면 어떤 후속적인 조치가 따라야 될까요? 예, 지금 환수 관련돼서는 네. 미납세금 환수 이게 추징금 환수를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전원 씨의 어머니가 물론 2007년 이후 밖에 나와 있었지만 그 전에 자주 가봤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한 거 아닌지. 가족 중에 물론 전원 씨가 처음이지만 나가서 전원 이번에 아버지 또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 이순자 씨 그리고 큰아들 전재욱 씨 이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성 사죄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고 또 한 가지 정호영 장세동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도 과거에 대해 진실을 좀 네. 말해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는 또 5.18 때 우리 시민들을 실제로 발포한 계엄군들 양심 선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때렸던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도 양심 선언을 해서 진정한 진상규명과 사과 그리고 용서 정말 이런 계기가 네.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당사자의 사죄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죄 그리고 행보를 보면서 넓은 품으로 이렇게 안아주는 분들이 참 마음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결이 다른 또 다른 사과도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특전사 동지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특전사 동지회 그리고 또 5.18 단체들이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특전사 동지회의 어떤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사죄라기보다는 본인들도 피해자다 이런 뭐 호소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많았죠. 그렇죠. 마치 뭐 군부 정권 하에서 뭐 상명하복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한 본인들의 희생양이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도 또 다른 피해자인 양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건 정말 너무도 좀 한심한 뭐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그런 위법한 광주 시민을 향한 국민을 향한 발포에 대해서 항명한 거부한 사람 단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정말 이 광주 시민이 온몸으로 저항한 그런 분들하고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 군복을 입고 나온 것도 위화감을 조성했다 그런 것도 또 지적이 됐었죠. 그렇죠. 군복을 입은 채로 또 5.18 민주묘지에 기습 참배를 한다거나 이건 좀 분노를 느낍니다. 트라우마를 또 떠올리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도 문제가 많다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단체의 현재 대표자분들이 있는데 그 두 단체 역시 내부적으로도 그 대표자와 회원들 간에 지금 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 두 단체가 우리 광주 5월 정치를 대표하는 단체의 전부는 아닙니다. 5.18 네네. 기념재단도 있고 또 우리 유족회도 있고 더더구나 또 우리 광주 시민도 있고 이런 의견 수렴 과정 뭐 논의 과정 이런 걸 거치지 않은 채 거의 대표자가 독단적으로 이런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네, 자체적으로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정부 차원의 진상 규명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 5.18 특별법에 의해서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있고 얼마 전에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의 조사 결과 또 연말에는 종합 보고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장세동, 정호영 다 마찬가지고 상당수의 특전사 당시 참여했던 분들이 진상규명에 소극적입니다. 네. 이분들이 진정 뭐 이렇게 진상규명의 의지, 사죄 의지가 있다면 네. 그 조사위원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그대로 좀 진술을 해주는 게 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게 그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전국 사회단체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5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까지 발족이 됐고 전국에 1,600여의 단체가 그 당시 공동선언 폐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아직 우리 과연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 실제 희생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왜 그런
희생이 있었는지에 대한 규명이 된 바도 없는데 그 공동선언은 정말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용서를 받으려면 어떤 선행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진상 규명입니다. 진상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되고 다음으로 이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 두 가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상생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마땅할 겁니다. 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 규명 그리고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왜곡 처벌입니다.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5.18은 북한의 소행이다라든지 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 등의 폄훼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아직 말씀하신 대로 진상규명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과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유튜브에서도 가짜 뉴스도 등장해서 상처가 깊어지고 있는데, 자, 역사 왜곡 처벌법이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가능한지 이 법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주시죠. 예, 지난 2020년 12월경이죠. 그 동안에 이제 우리 광주에서도 많이 요구를 했었고, 또한 역사적으로도 유럽의 나치 정권 하에서 그때 집단 학살, 그래서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부정 방지법 이런 것도 네. 유럽의 역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거기에 5.18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 처벌 규정이 이른바 역사 왜곡을 금지하는 규정이 삽입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는 5.18에 대해서 왜곡하게 되면,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하게 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이 역사 왜곡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제 이 법이 아마 이 일부 개정되기 전 상황에서 5.18 관련돼서 이 계속 왜곡했던, 그러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마치 북한 특수군이라고 이렇게 한 네네. 지만원 씨, 이 사람 결국 명예훼손 등으로 해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아서 지금 복역 중입니다. 아, 네. 그리고 2021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에 대해서 광주경찰청에서 이렇게 조사해서 지금 송치한 내용이 있고요. 네. 지금 정광훈 씨가 지금 최근에 심지어 광주에 내려와서도 5.18 그렇죠. 관련돼서 네네. 북한군이 개입 왜곡을 했는데요. 5.18 단체 등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실제 아마 5.18 특별법에 의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아마 공식적으로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역사 왜곡 또 왜곡된 5.18에 대한 주장, 명예훼손이 계속해서 이게 뚝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 역사 인식에 대해서 좀 부정확하다 할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히 5.18 관련돼서 진상규명 및 그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는 걸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또 하나, 지금 요즘 우리 사회 정치권에서도 이제 극좌, 극우 단체 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양극화, 그 대립 과정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결국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고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좀 더 민도 등이 좀 높아진다면 앞으로 차차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적절한 아주 명확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법적인 문제 외에 이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그러니까 여야 정치권에서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역사 왜곡 관련돼서는 무엇보다도 헌법 전문에 반영을 해서 더 이상 논란의 소지가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게 지금 현재 이제 헌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쉽지 않긴 합니다만 아무튼 최대한 빨리 헌법 개정할 때 반드시 그것을 반영해야 될 겁니다. 이 역사 왜곡 문제는 그 피해자가 우리 광주 시민
또는 5.18 그 유족 이분뿐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 세대가 왜곡에 대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나서서 그런 왜곡이 발붙이지 못하게 우리가 막아내야 될 겁니다. 네. 5.18 43주년, 43년이 지났지만 광주 시민들은 그때의 기억을 다 하나쯤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송기석 변호사님도 광주 시민으로서 그때 뭐 경험이라든가 봤던 경험 또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실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는 바로 1년 후였기 때문에 그 상처들이 어떻게 보면 핏자국들이 아직 다 지워지지 않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도 광주의 이런 상황을 알고 그 고3 학생이었지만 거기에 5.18에 대해서 호응해서 학교 내에서 사실 제가 시위를 이렇게 주도했다가 아주 혼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1년 후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 영향으로 많은 뭐 닭장차라든가 뭐 체육가스 많이 마시고 그랬죠. 그래서 그때 기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 바라보는 5.18을 보시면은 또 그때와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많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5.18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광주 시민의 피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그러니까 나아가서 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를 어느 정도 완성시키는 네. 계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대견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아까 역사 왜곡 그런 문제를 보듯이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우리 5.18 민주화운동은 아직도 미완이다라는 네, 맞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느낌을 또 광주 시민으로서 다 같이 이렇게 느껴주고 계신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빨리 그 강기정 광주시장도 얼마 전에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이 헌법에 수록돼서 논란이 종지부가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송기석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